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회복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선행 지표로 보기도 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투미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한번 고지드릴게요. 02-3253-266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투미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먼저겠죠. 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MRI 시간 진행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주치의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이슈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대책들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런 대책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분들은 휘청하시는데요. 그 휘청함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꼼꼼한 정밀 진단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부동산 MRI 응급 환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네, 바로 부동산 대출 규제입니다. 맞습니다. 대출 규제가 된 지 벌써 1년, 2년이 좀 지났고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얼어붙고 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고 좀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대출 규제가 부동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죠.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없죠.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대출이라는 부분 아무래도 전문가라든지 언론에서 이게 영향이 크다라고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대출을 안 해주면 부동산 살 때 대출 못 받으니까 아무래도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대출이 막혔다 하면 부동산 투자는 좀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자, 대출 규제. 그렇다면 9.13 부동산 대책, 이게 가장 강력한 것 맞죠? 그렇죠. 가장 최근에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이 2018년도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대출 규제가 심각하게 딱 막혔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랑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많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감을 하기에는 9.13이 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큰 변화가 없고 파리 부동산 대책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정말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해당 표를 보시게 되면 파리 부동산 대책이 워낙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금융에 대한 부분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LTV라고 하죠. 담보대출 비율에 대해서 보았을 때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이다 할 때 LTV가 70%라고 하면 7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게 그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40%로 낮추게 됐고요. 투기 과열지구랑 투기 지역 간의 차이를 보게 되면 사실상 투기 지역은 세대당 한 건밖에 대출을 안 해주게 되고 투기 과열 지역은 만약에 대출이 한 건 있다. 그럼 추가 대출 받는 거는 30%도 이게 낮추면서 이게 강력하게 막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이제 받기 어려워지는데, 근데 사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워낙 다양한 규제들이 총망라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간과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우선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리 부동산 대책은 2017년.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상 우리가 대출 규제를 크게 막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가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제 대책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좀 막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투자자에게 영향이 많이 가지 않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사는 게 투자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실수요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은 있어요. 근데 추가로 집을 사는데 우리가 대출 받아서 산 다음에 그 집을 공가로 냅두는 게 아니잖아. 뭐 전세든 월세를 새로 어차피 두긴 줘야 되는데 근데 이미 전세 가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전세 자체가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가격이 10억짜리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금은 딱 3억 있어요. 근데 대출 70%를 받아가지고 7억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가 7억이 있어서 전세 7억 주고서 3억 주고서 사는 건 똑같을 수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저라면 당연히 전세를 주겠죠. 혹시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자 때문이에요. 대출이라는 게 이자를 내야 되니까 매달 그 이자를 제가 벌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전세로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매달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를 놓게 됐을 때 지금이야 전세가율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해서 뭐 한 60%다, 뭐 70%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전에는 80%도 넘어가는 집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대출 70% 받는 것보다 뭐 전세를 놓고 갭 투자하는 게 투자 금액도 훨씬 더 낮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애초에 갭 투자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비율을 낮춰버리다 보니까 더더욱 더 어차피 갭 투자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2018년도 때 봤을 때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에 대해서 꽁꽁 묶어놨어도 투자자들은 충분히 집을 샀을 수 있었다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대출을 규제했지만 결국 투자자들은 갭 투자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갭 투자만 하면 투자가 다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이 갭 투자를 해서 굉장히 리스크를 안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 언론에서 보다 보면 갭 투자 위험하다, 리스크 있다 이런 얘기들 분명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핵심은 바로 전세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갭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전세 가격이 뭐 2억이었는데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 더 빠진다. 그럼 내가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뭐 갭 투자 많이 해놨다가 뭐 파산한다 이런 얘기들도 들어볼 수도 있고요. 하우스 푸어 얘기도 요즘 들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 차이가 1,000, 2,000밖에 안 하는 데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전세 가격에서 1,2천만 원만 더 주면 집을 살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소액으로 갖다 여러 집들을 샀을 때 대세 상승장이 돼가지고 그럴 때는 크게 돈을 벌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크나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선정에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역 선정도 잘 하셔야 되고요. 상승 요인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그렇게 갭 투자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가 실제로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영향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데가 재건축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갭 투자가 성립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재건축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30년이 넘어간 연식을 이제 그런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가격들 봤을 때 뭐 몇십억 하는데 전세는 몇 억 안 하는 그런 단지들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뭐 전세가율이 뭐 한 20% 안 되는 그런 데들이 있으면 사실상 현금만 80%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집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집들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LTV 그전 70%가 됐으면 그 20% 나머지 부분을 대출로 충당을 했었을 텐데 지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투자할 때 현금이 많이 들어가
들어가는 만큼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이러한 상품들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선 좀 일부 상품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충분히 높다 보니까 대출 받는 것보다 더 높다 보니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대출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이 언론에서도 꽉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더 심각해진 게 아닌가요? 어떤가요? 사실상 좀 더 심각해진 건 맞습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8.2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제 대출 규제 차이를 보게 되는데 LTV를 같은 경우는 뭐 40% 똑같아요. 근데 뭐가 강력해졌냐 하면 밑에 보시면 주택 보유 시 대출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지역이 넓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그전엔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에 대해서 꽉 막았었던 대출 규제를 조정 대상 지역만 되더라도 대출이 안 되게 막아놨는데 여기서도 그전에 대출이 있었으면 대출 안 해주던 거를 아예 집이 있기만 해도 대출이 전혀 없어도 집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대출 더 이상 안 해주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대출을 이제 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받아서 투자한다 했나요? 아니죠. 갭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된 거는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안 됐었을 때 8.2 부동산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때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개선된다 보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뭐 대출과 상관없이 또다시 재현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것은 이 심리적인 요인이 뭐 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 대출 규제를 놓고 봤을 때 8.2 부동산 대책이랑 9.13 부동산 대책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어차피 서울에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나 지금이나 똑같다. 대출받기 어렵다. 즉 다양한 부동산 요인들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심리가 개선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출 규제가 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소유하는 실소유자에게는 이 대출 규제를 조금 허용해주거나 좀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대출을 허용해 주기가 어려운 게 바로 가계대출 때문인데요.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숫자가 단위가 조예요. 조. 네. 그렇다 보면 지금 쭉 우리가 8.2 부동산 대책 때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들이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9.13 부동산 대책까지 내놓았음에도 대출은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마지막 2018년도 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0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험, 내관이 된다라는 언론의 주장 즉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자체는 이게 부동산 시장 아무래도 실소유자들에 대한 안정 이런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그만 늘어나라 이런 성향이 많다 보니까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대출 좀 풀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한 방법 중에 또 하나이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손해나 피해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갭 투자로 갈 수가 있다. 그러고서 우리가 실제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 흐름, 심리적인 부분 아니면 다른 각종 다양한 부동산 요인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대출 이게 규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좀 침체됐다라고 보면 사실상 좀 시각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다양한 이슈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제 주최 선생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파리 부동산 대책이나 9.13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들이 투자자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갭 투자로 돌아서 갔고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또 마지막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MRI 다음 순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의 부동산 건강 차트입니다. 자,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주최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아이들이 많아서 현재 대형 평수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식구가 많아 사실 지금 집도 좁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이 터져서 갑자기 목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그동안 미뤄뒀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더 큰 집으로요. 그런데 아내는 대형 평수는 투자 가치가 없으니 매수하지 말고 전세로 살자고 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투기 목적도 아니고 더 이상 세입자 생활은 하기 싫거든요. 이사 다니는 것도 그만하고 정착을 하고 싶습니다. 대형 평수가 진짜 투자 가치가 없나요? 아내를 설득하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 라고 대박 터진 흥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대박이라고 하길래 로또 당첨이 됐나, 요즘 로또 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셨나 했는데 제비가 물어다준 대박이 터진 흥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중소형 평형대가 메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형 평수는 인기가 좀 없고 처치곤란이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어떻게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일단은 흥부님 뭐 어떻게 뭐 제비 토토라든지 뭐 제비 테마주라도 잘 잡으셨는지 진짜 대박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우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MC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형 평수 좀 처치곤란이다, 투자는 소형 평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럼 대형 평수에 대한 부분, 그런 투자 가치가 정말 없는가? 제가 선호하는 주택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소형 평수를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30평형대입니다. 30평형대에 대한 선호 형태가 많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평수를 선호하지 그 다음에 25평형 우리가 이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1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물론 지금 오늘의 주제죠. 완전 대형 평수 40평대가 넘어가는 거는 선호도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뭐 대형 평수보다는 중소형 평형대가 인기를 더 많이 끄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거 자체는 33평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평은 선호하는 게 33평보다는 조금 낮았으니까. 자, 그런데도 소형 평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거주가 아니라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실제 거주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뭐 좀 더 넓은 집을 좋아할 것 같아요. 뭐 MC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금액적인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면 25평이 좋아요? 33평이 좋아요? 더 넓었으면 더 좋겠어요. 넓었으면 40평대? 돈이 많았으면 정말 넓은 데서 방 하나하나 다 내 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뭐 사실 요즘 예능들 많이 나오잖아요. 관찰 예능들. 연예인들 보게 되면 혼자 사는데 사실 엄청 넓은 집에 살지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방이 많으면 뭐 꼭 혼자 살더라도 침실 하나, 뭐 서재 하나, 뭐 취미생활 하는 공간 하나, 드레스룸 하나 이런 식으로 갖다가 넓게 쓴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소득이 많으면 아무래도 넓은 집을 선호하는 거에 대한 것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투자로서는 왜 소형 평수를 선호하나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해요. 네.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 좀 줄어들고 있다. 핵가족이기 때문이다 아닐까요? 뭐 식구가 많이 없으니까 넓은 편형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대가족이었다가 요즘은 뭐 얘기하신 것처럼 핵가족화도 얘기 나오고 그리고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1인 가구 증가한다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소득이 많으면 방금 전에 연예인 얘기했잖아요. 네. 소득이 많으면 혼자서도 넓은 집 써요. 40평대 쓰고요. 그런데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혼자 살면 그럼 원룸이면 충분하냐라고 하면 동의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결국 1인 가구 증가한다 해서 무조건 소형 평수다 이런 거는 또 맞지 않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좁은 곳에 사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인 거죠? 네, 농담입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소형 평수를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처럼 사실 좀 돈이 좀 많고 여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대형 평수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하면 소형 평형대를 저희가 항상 떠올리거든요. 그래야지 뭐 투자했을 때 좀 차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대형을 투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렇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 뭐 1인 가구가 증가한다 해서 무조건 소형을 산다라는 거가 아니란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대형을 그렇다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형 평수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중대형 평형 공급 비율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07년과 비교했을 때도 엄청 많이 줄었고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네요. 그렇죠.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어요. 그때는 뭐 25평보다는 33평, 33평보다는 40평대 이렇게 선호도가 높았었고 대형 평수에 대한 가격들도 높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할 때도 건설사에서 대형 평수를 많이 지었어요. 이전 통계를 보시게 되면 뭐 대형 평수가 보다 20% 넘는 이제 높은 비율로 분양을 했는데 점점 대형 평수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도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소형 평수를 많이 늘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대형 평수 비율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대형 평수에 주목하라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희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희소성 때문에 그러면 대형 평수에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있는 통계는 2017년도까지 있는데 한번 2018년도 통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게 되면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있어요. 평형대별로도 해놨고 서울과 전국 했는데 아무래도 서울과 전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서울은 보다 토지가 좁다 보니까 분양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25평형 이하의 소형 평수가 훨씬 많다라는 거를 좀 비율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평수로 놓게 보면 소형이 이제 서울이라든지 전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좁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대형 평수에 대한 공급 비율이 낮죠. 요즘 어떤 주택들도 나오냐면 아파트 단지는 되게 대규모예요. 근데 뭐 40평형대, 50평형대 세대수 얼마나 되다 보면 몇 가구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히려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봤을 때 대형 평수 자체를 아예 없고 33평이 최고가인 단지들도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평수 우리가 실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뭐 신축에 대한 수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형 평수 신축에 대한 희소성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것이죠. 2019년도 입주 예정량도 보게 되면 서울이냐 전국이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뭐 비율이 달라지는 것들은 있지만 대형 평수만 놓고 봤을 때는 5% 정도밖에 안 되는 희소성을 띠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축 대형 평수가 희소하다라고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대형 평형대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희소성의 가치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대형 평형대는 실소유자나 혹은 투자자에게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대형 평수를 투자해야겠다, 좀 희소성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매매 가격이 높으니까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분명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25평은 매매 가격도 작지만 전세 가격도 작고요. 뭐 40평대다 매매 가격 높겠지만 전세 가격도 높기 때문에 갭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면 순수하게 내가 매매 가격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차이가 있으면 다 그걸 줘야 되니까 좀 부담된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한번 제대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요즘 워낙 높잖아요. 이게 1억이라는 차이가 사실 큰 비율이긴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1억이 큰 돈이죠? 안 그래요? 아, 크죠, 그럼요. 그런데 1억 모으려면 정말 힘든데 이게 매매 가격이 25평형이 1억이고 뭐 33평이 2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1억의 비중이 50%입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25평이 뭐 9억이고 33평이 1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1억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억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가 좀 적어지게 되는데요. 25평형을 9억 줄 바에는 1억 더 줘서 30평대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축 아파트들 보게 되면 요즘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강북에서 이제 3대장 얘기한 마포, 용산, 성동에서 마용성 하잖아요. 이 마용성의 신축 아파트 25평 가격만 해도 1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30평형대 가격도 훨씬 더 벌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5평과 33평이 1억 정도 차이라면 33평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요즘 크게 차이 안 난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형 평수에도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되나요? 네, 여기서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실질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대형 평수가 다 희소성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통계 봤었을 때 예전에 공급됐었던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 비율이 높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다 보니까 20% 높게 해도 이제 비율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희소성이 있다는 건 신축 아파트들이에요. 현재 공급된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평수를 원하는데 큰 평수 신축 아파트들이 적다 보니까 큰 평수 신축 아파트들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희소성 말씀해 주시고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대형 평수라도 신축 대형 평형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제 가격에도 반영이 된 건가요? 네,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가장 강남에서도 핫한 반포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죠. 반포 아크릴리버파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분양가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낮았죠. 지금 보면 반포 가격이 분양가가 이거 그렇게 안 됐었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 30평대 분양가가 14억 그리고 45평 분양대가 18억이었었는데 지금 가격은 30평대가 30억, 40평대는 40억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40평대가 더 많이 올랐다. 30평대가 16억 올라갈 때 이 40평대 같은 경우는 22억이나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두 번째 포인트는 그 갭 차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분양했을 때는 4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났었던 게 지금은 시세가 이 30평대나 40평대는 10억으로 훨씬 더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강북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죠. 경희궁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랑 지금 시세랑 놓고 봤을 때 40평대 가격대가 더 많이 올랐고 그 갭 차이도 늘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성동구의 대표적인 부천이죠. 옥수동의 신축 아파트인 옥수파크힐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극단적입니다. 분양했을 때 30평대랑 40평대랑 분양 가격 차이가 1억 4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시세를 봤을 때는 4억이라는 차이를 크게 벌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프를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비교를 좀 해주셨습니다. 소형과 대형과의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포인트는 신축 대형 평형대에 주목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흥부님에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신축 대형 평수를 투자해라. 이게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형 평수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실수요자다 보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무 대형 평수나 다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실거주를 하고 투자 목적도 가지고 있다라면 입지 괜찮고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대형 평수 신축을 딱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흥부님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대형 평형대 투자를 하시면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정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실제 부동산 지역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현장 전문가가 직접 해당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부투미 파트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해 드릴게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윤지현 파트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 투자 코디네이터 윤지현 실장입니다. 오늘 부동산 투자의 미래에서 저와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자금과 투자 성향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의 정보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윤지현 파트너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네,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릴 지역은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뉴타운인 반포 강남 생활권인 흑성 뉴타운입니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 4월에는 청와대의 고위 관료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서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서울의 뉴타운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용산구의 한남 뉴타운이고요. 성동구의 성수 전략정비구역이고요. 최근에 그 이에 못지않게 문의가 늘고 있는 것이 바로 흑성 뉴타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타운 지역의 탑3로 흑성 뉴타운을 꼽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흑성 뉴타운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입지입니다. 흑성 뉴타운은 장점이 여러 가지 많은 곳인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딱 3가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 접근성이고요. 두 번째는 직주 근접성, 세 번째는 생활의 쾌적성입니다. 첫 번째 강남 접근성은 고속터미널에서 4km 정도이고요. 지하철 9호선으로는 4코스 약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두 번째 직주 근접성은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강남, 여의도, 광화문 어느 곳도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생활의 쾌적성. 앞에는 한강뷰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서달산과 현충원의 습세권으로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이죠. 생활의 질을 중요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3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끄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입지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입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흑성 뉴타운의 전체적인 입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일단 서울의 중심인 용산이 있고요. 여기서 한강대교를 건너면 바로 남쪽이 흑성 뉴타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반포가 가까이 있고요. 최근에는 반포의 서쪽이다라고 해서 서반포라는 별칭을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노량진 뉴타운을 지나서 금융의 메카인 여의도까지 이렇게 인접이 돼 있고요. 부동산 투자에서 입지를 이야기할 때 근처에 업무지구가 한 곳만 있어도 굉장히 입지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흑성 뉴타운은 강남과 용산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와 모두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네,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할 때 입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주는 이 지역은 업무 지역과 굉장히 가깝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통 호재 소식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있나요? 어떤가요? 네, 교통의 입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성 뉴타운은 2009년에 9호선이 개통되고 나서부터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9호선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노선입니다. 골드라인이고요. 동쪽으로는 동작, 구반포, 신반포 고속터미널을 거쳐서 강남의 주요 역을 촘촘히 통과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노량진과 여의도를 거쳐서 개화까지 연결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도 좋지만 바로 앞에 올림픽대로가 있어서요. 올림픽대로 진입을 하시면 서울의 동쪽이나 서쪽으로 어느 곳이든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서는요. 동작대교와 한강대교를 건너면 바로 앞이 서울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용산입니다. 네, 그렇군요. 황금 라인이라 불리는 9호선이 지나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편의시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변의 인프라는 어떻게 잘 갖춰져 있나요? 네,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내에 하나로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중소형 마트가 다수 존재하고요. 재래시장인 흑석시장도 있어서 싸고 신선한 제품을 바로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충로를 따라서 2km 정도 가시면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동쪽으로 10분 정도만 가시면 고속버스 터미널역인데요. 알고 계신 대로 고속버스 터미널은 상권이 매우 발달한 지역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백화점, 아울렛, 그리고 지하상가가 있고요. 메가박스 영화관까지 있어서 가족끼리, 연인끼리 주말이나 휴일을 보내시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입지의 장점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동작구와 서초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강남과 생활권을 함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과 가장 가까운 뉴타운이 바로 동작구의 흑성 뉴타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강남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역시나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동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바로 교육 환경이죠. 교육은 어떤가요? 네,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내에 학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흑석초등학교, 을로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 영본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가 다양하게 있고요. 중대부속 중학교와 동양중학교도 있습니다. 현재 구역 내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반포나 동작으로 조금 멀리 다니고 있는데요. 정비구역이 완성되면 구구역 내에 고등학교 예정지를 두어서요. 배문고등학교나 대중고등학교의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육 환경도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잘 갖춰져 있지만 이제 구역 내에 고등학교가 또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변 환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환경이나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투자 포인트 세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성 뉴타운은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실거주자분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많은데요. 이것은 삶의 쾌적성 측면에서 매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떠오르는 신흥 주거 지역의 공통적인 인기 요인을 보면 한강을 끼고 있느냐 그리고 숲을 가지고 있느냐를 매우 중요시하시는데요. 흑석동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강변을 끼고 있어서 한강변을 따라서 산책을 하시거나 자전거를 타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고요. 뒤쪽으로는 서달산이랑 현충원의 습세권이라서 이쪽에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화 공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화도 좀 잘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강대교 아래에 있는 노들섬은 지금 현재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에 개장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중음악 공연장, 문화집합소로서 재탄생된다고 하니까요. 한강을 사랑하시는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노들섬 문화공간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이 흑성 뉴타운의 매력이겠죠. 네, 흑성 뉴타운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좀 듣다 보니 실제 좀 거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인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오영미 리포터가 전해준다고 합니다.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시청자 여러분. 핵심 부동산 투자처를 직접 찾아가는 리포터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넘버원 뉴타운으로 불리우는 흑성 뉴타운에 나와보았습니다. 왜 전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와 함께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흑성 뉴타운은 부동산 투자에서 황금 노선으로 불리우는 9호선 흑성역에 위치합니다.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뉴타운입니다. 흑성 뉴타운의 동쪽으로는 현충원을 건너면 바로 반포가 위치하고 있어서 반포,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등 그 생활권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노량진 뉴타운과 금융의 메카인 여의도 업무지구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대교를 건너 바로 단군 일의 최대 개발지역이라 불리우는 용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흑성 뉴타운은 총 11개 구역에 13,000여 세대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절반 정도인 4, 5, 6, 7, 8 구역은 이미 입주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흑석동의 위치는 서달산이 위에 있고 아래는 한강이 있고 그다음에 흑석 3구역 같은 경우는 단지가 대단지로서 26개 동하고 동으로 1772세대의 아파트를 짓게 되죠.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서울역, 공항이라든지 모든 진출 입로가 한 20분 정도 통과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학생들도 있지만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교통이 좋아서. 초, 중, 고, 대학교, 병원 모든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동네가 되겠죠. 네. 흑성 뉴타운은 뒤쪽으로는 서달산과 현충원의 풍부한 녹지를 가진 숲세권 타운이며 전면으로는 한강뷰를 가진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주 근접에 위치해 한강 조망을 가진 준강남권 위치의 흑성 뉴타운. 앞으로의 정비구역이 어떻게 완성되어 갈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흑성 뉴타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흑성 뉴타운에 대한 실제 2019년 상반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강 이남의 지역과 반포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시내 뉴타운. 앞으로의 그 미래 가치가 더더욱 기대되고 있는데요. 각 구역별로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의 미래 찾아가는 리포터 오영미 실장이었습니다. 네, 흑성 뉴타운의 현재 모습 잘 살펴봤습니다. 사업이 꽤 진행이 돼서 입주를 하는 아파트도 보이는데요. 각 구역별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흑성 뉴타운의 각 구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흑성 뉴타운은 2005년에 지정된 제3차 뉴타운입니다. 총 11개 구역이고요. 반 정도는 입주 완료하였고요. 반 정도는 사업을 추진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완성이 되면 13,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요.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듣다 보니 제 생각에는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재개발 지역의 경우는 지정이 되어도 입주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미 반 이상이 입주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입주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흑성 뉴타운의 각 구역별 사업 진행 단계입니다. 4, 5, 6, 7, 8구역은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이고요. 1구역과 2구역은 흑성역의 가장 초반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아직은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하실 구역은 바로 한참 진행 중인 3구역과 9구역 그리고 11구역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완료가 된 구역은 어딘가요? 네, 흑성 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한 단지는 5구역인 흑석 한강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2011년에 건립 세대수 655세대 그리고 총 10개 동 20층으로 입주 완료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흑석 4구역과 6구역이 비슷하게 2012년도에 입주 완료하였고요. 각각 흑석 한강 푸르지오,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로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네, 꽤 많은 구역이 입주를 했습니다. 또 있을까요? 최근에 입주한 단지로는 흑석 7구역과 8구역이 있는데요. 흑석 7구역은 아크로 리버하임, 그리고 흑석 8구역은 롯데캐슬 에듀포레입니다. 이름에 에듀가 붙어서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보시면 중대부속 초등학교, 중대부속 중학교, 중앙대학교, 을로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로 둘러싸인 단지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7구역은 대림에서 아크로 브랜드를 붙인 아크로 리버하임입니다. 위치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 전망이 매우 좋은 단지이고요. 지금 현재 흑석의 대장주로서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네, 입주가 완료가 되었거나 입주가 시작한 구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주 예정 지역, 구역은 어디일까요? 네,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지역입니다. 바로 3구역과 9구역, 11구역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흑석 3구역은 올 3월에 이주와 철거를 완료하였고요. 올 하반기에는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뿐만이 아니라 실거주자들에게도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네, 3구역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구역은 9구역인데요. 최근에 큰 이슈가 됐었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진행이 빠른 구역은 9구역입니다. 올 4월에 청와대 고위 관료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서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9구역은 흑성 뉴타운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교 및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구역이고요. 롯데에서 시그니처 캐슬이라는 브랜드 아파트가 완성되게 됩니다. 총 건립 세대수는 1,536세대이고요. 진행 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입니다. 현재의 대장주는 7구역의 아크로 리버 하임인데요. 향후 9구역이 완공이 되면 어떤 단지가 시세를 주도하는 대장주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흑석 11구역인데요.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초기 자금이라든지 또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흑성 뉴타운의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장주인 9구역이고요. 그 다음이 3구역이고 11구역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프리미엄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역을 진입하시려고 해도 초기 투자 금액은 6억에서 8억 정도는 필요하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각 구역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구역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구역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성 뉴타운 또 가까운 인근의 시세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흑석의 시세를 주도하는 단지는 7구역의 아크로 리버 하임입니다. 25평형은 12에서 14억, 34평형은 15에서 17억, 45평형은 18억 이상이 가기도 하고요. 인근에 있는 반포의 아크로 리버 파크의 시세는 25평형이 21에서 22억, 34평형이 27에서 31억, 그리고 45평형은 35억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석동은 반포와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의 시세에 아직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향후 상승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이 지역,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에게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성 뉴타운은 프리미엄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입지가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강남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는 반포의 60%밖에 되지 않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향후 뉴타운이 완공되면 강남의 80%까지는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한번 고지드릴게요. 02-3153-1663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방송을 보시고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선착순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6월 세미나 일정 설명드릴게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소액 투자자를 위한 수도권 5천만 원 미만 소액 투자 방법, 그리고 거여 마천 뉴타운 집중 분석, 그리고 미래는 용산과 비용산의 시대로 나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전화 문자 미리미리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만나본 이 지역에 대해서 흑성 뉴타운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투자의 미래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